네, 안녕하세요. 저는 28년째 식품치료 상담을 하고 있고요. 여러 건강 프로그램과 또 강의, 또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열심히 소통하고 있는 영양학 박사 심선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채널에서 올리브 오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게 가장 또 많은 분들이 보셨던데, 올리브 오일을 공복에 먹으면 혈당을 낮추고 살 빼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정말인가요? 네, 이 올리브 오일이 진짜 열풍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올리브 오일이 혈당을 낮추고 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올리브 오일을 드시는 시점이 혈당 조절이 목적이라면 식사 직전에 섭취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음식을 먹기 전에 지방을 먼저 섭취를 하게 되면 이 음식물이 위 안에 머무르는 시간을 길게 하고 특히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쪼개져서 흡수되는 그 시간을 조절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 올리브 오일의 핵심 성분인 올레산이 인슐린이 잘 작용하도록 도와주는, 그러니까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리고 또 살 빼는 데 도움이 되는 이유는요. 이렇게 혈당이 좀 안정적으로 이 변동성이 크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 몸은 체지방으로 쌓이는 게 좀 줄어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불포화 지방산은 특징이 우리 몸에 지방을 태워가지고 에너지로 사용하는 거는 촉진을 하고 지방이 쌓이는 건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살을 빼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리브 오일만 먹고 좀 다른 식단 특별하게 하지 않아도 살이 빠진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절대 그렇지 않죠. 비만도 그렇고 당뇨도 그렇고 우리 몸이 좋아지고 또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 좋은 음식을 섭취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핵심은 나쁜 걸 안 먹고 나쁜 행동을 안 하는 겁니다. 이 올리브 오일은 체중 감량이나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건 간접적인 도움이 되는 거지 내가 살을 빼고 그 빠진 살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식단 관리가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식단은 나쁜 거 그대로 먹고 올리브 오일만 먹으면 오히려 살이 더 찔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올리브 오일에 섭취하는 양도 굉장히 중요해서요. 이 올리브 오일도 어쨌거나 지방이기 때문에 칼로리가 높다는 건 항상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리브 오일이 좋다고 하니까 이제 막 무분별하게 드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양이죠, 뭐. 왜냐하면 이렇게 건강에 좋은 올리브 오일도 일반 지방하고 똑같아요. 칼로리가 높다는 점에 유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g, 사실 기름 1g이면 엄청 작은 양이잖아요. 1g에 9kcal.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소주잔 한 잔 정도 양을 마셨다라고 한다면 그게 거의 400kcal, 밥 한 공기 반 정도 양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렇게 스틱으로 나오는 제품들이요. 거의 10g씩 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스틱 하나에 한 90kcal 정도를 섭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틱으로 먹는다면 하나, 아니면 이런 그냥 용기에 들어있는 거라면 우리 밥 먹는 스푼으로 한 숟가락, 많아도 2숟가락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섭취를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지방은 중요한 게 특히 불포화 지방산일수록 산소, 열, 그리고 빛 이런 거에 취약하기 때문에 개봉을 했다면 가능한 2개월 이내에 소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더 길게 드셔야 한다면 물론 냉장고 보관을 하시면 굳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좀 번거롭더라도 좀 길게 보관을 하셔야 된다면 냉장 보관하시면서 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일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올리브 오일이 발연점이 낮다 이러다 보니까 계란 후라이 하면 안 된다 이런 말도 있던데 괜찮은가요? 그러니까 올리브 오일의 평균적인 발연점이 160도다. 이거는 사실 이렇게 100% 엑스트라 버진 등급인 경우에 해당이 돼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조리용으로 나와 있다. 정제된 올리브 오일 같으면 얘는 발연점이 220도에서 240도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정제된 올리브 오일이라면 어떤 조리도 가능해요.
거의 대부분의 조리가 가능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두 개를 나눠놓고 쓰시지 않고 일반적으로 나는 엑스트라 버진 등급만 있어라고 하는데 조리할 때 좀 쓰고 싶다면 아주 낮은 온도에서 조리를 하면 돼요. 예를 들면 달걀 프라이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프라이팬 온도를 중불이나 센 불로 하시지 마시고요. 약불 정도로 하시면 이 온도가 약 140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엑스트라 버진 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이 발연점이 160도니까 140도 정도로 저온에서 천천히 조리를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은 온도, 뭐 이렇게 막 볶거나 뭐 튀김을 한다 이럴 때는 엑스트라 버진 등급은 사용을 안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올리브 오일을 이제 사려고 갔을 때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 좋은 올리브 오일을 찾는 그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올리브 오일을 보면 굉장히 용어가 많고 복잡하고 어려워요. 일단 뭐 엑스트라 버진도 프리미엄 엑스트라 버진도 있고요. 그다음에 버진, 퓨어, 람판테, 포마스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 있는데 사실상은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엑스트라 버진 그리고 퓨어 그리고 포마스 정도 구분을 하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사실 유통이 되는 건 거의 이 세 가지 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먼저 엑스트라 버진은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올리브 열매를 수확을 해서요. 세척을 한 다음에 압착기나 원심 분리기에 넣고 추출을 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기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제 과정은 없이 순 압착 방식으로만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신선도의 기준이 되는 유리지방산이라고 하는 함량이 적기 때문에 산도가 0.8% 이하로 아주 신선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엑스트라 버진 등급은요. 정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시면 색깔도 좀 진하고 맛도 강하고 향기도 좀 강한 특징이 있어요. 제가 좀 사용하고 있는 그 올리브 오일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두 가지 정제한 올리브 오일과 그다음에 비정제 100% 그 엑스트라 버진 등급을 제가 같이 좀 보여드리는데요. 보시면 색깔이 훨씬 더 녹색으로 진하고 색깔만 진한 게 아니라 맛이나 향도 좀 더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 차이가 굉장히 선명하게 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게 향기를 이렇게 맡아보거나 맛을 보면은요. 신선한 엑스트라 버진은 풀향기 또는 과일 향기 이런 향기가 나고요. 또 맛도 좀 약간 매콤한 맛, 약간 좀 쌉쌀한 맛 이런 맛들이 좀 납니다. 자, 이런 또 맛뿐만 아니라 영양소도 굉장히 좀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정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포화 지방산 외에도 올리브 열매가 원래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지용성 비타민 그리고 여러 폴리페놀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양학적으로도 훨씬 더 우수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엑스트라 버진을 짰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올리브 열매를 이제 압착해서 기름을 짜내다 보면 이제 불순물도 많아지게 되고 또 압력이나 열에 의해서 이 산도가 좀 높아진 상태가 됩니다. 자, 이걸 람판테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 자체로는 우리가 식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정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정제를 해서 나온 게 바로 퓨어 등급입니다. 이걸 라이트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퓨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더 짜게 되면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제 퓨어 등급까지 다 짜내고 났어요. 그러면 이제 올리브 찌꺼기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 올리브 찌꺼기 이걸 박이라고 하는데요. 이 박이 남아있는 그런 기름들을 그냥은 추출이 잘 안 되니까 이때 화학적인 용매를 써서 남아있는 기름을 추출해서 이거를 정제한 것 이걸 포마스 등급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올리브 오일을 선택을 하실 때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는 혼합 올리브유인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하면 사실 100% 엑스트라 버진이기 때문에 이건 혼합하지 않고 그대로 엑스트라 버진 등급만 100%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식품 유형에 보면은요. 올리브 오일을 고르실 때 식품 유형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혹시 거기에 올리브 오일 그리고 가루하고 혼합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게 정제 올리브 오일과 엑스트라 버진 등급을 섞었다라는 의미인데요. 사실 여기에 보면 엑스트라 버진 등급은 아주 조금, 한 5%나 10% 정도 들어가고 정제 올리브 오일이 거의 한 90% 이상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름이 맑고 투명하고 또 향도 좀 약한 이런 상태가 이제 보통은 혼합 올리브 오일, 이렇게 정제 올리브 오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올리브 오일일수록 그 성분표에서 어떤 게 뭐 높다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네, 이제 올리브 오일을 고르실 때는 산도를 확인을 하시는 게 사실은 좋은 방법인데요. 이 산도 표시는 사실은 이 상품 라벨 자체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올리브 오일을 주로 뭐 인터넷 구매나 또는 홈쇼핑을 통해서 구매를 많이 하시니까 거기 보면 제품의 상세 페이지에 보면 산도가 낮은 것들은 이게 장점이니까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총 폴리페놀 함량도 마찬가지로 강조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산도는 낮을수록 좋고 폴리페놀의 양은 높을수록 좋은 올리브 오일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평소에 드시는 올리브오일은 어떤 건지 어떻게 고르는 꿀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제가 특정 브랜드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사실 저는 오일 종류를 굉장히 여러 종류를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올리브 오일도 마찬가지로 제가 생식용으로 쓸 건지 또는 조리용으로 쓸 건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구비를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식용은 당연히 엑스트라 버진 등급이고요. 제가 엑스트라 버진 등급을 고를 때도 일단 그냥 제 기준은 그거예요. 플라스틱 병보다는 유리병에 들어있는 것. 자, 이게 제가 실제로 먹고 있는 올리브 오일이거든요. 그리고 유리병이라도 또 병의 색깔이 어두울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산패가 조금 지연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보니까 이 올리브 오일이 이렇게 스틱 포장 나오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선하게 이게 뭐 산패가 될 염려를 좀 줄이면서 이런 스틱 포장된 형태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활용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품에 일단 콜드 프레스 해서 그러니까 냉압착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거나 또는 어떤 경우에 수확 연도, 그러니까 올리브를 언제 수확했다 이런 수확 연도가 표기가 되어 있거나 또는 유기농 인증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다면 일단은 웬만하면 좋은 품질의 올리브 오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리용으로 사용을 할 때는 혼합 올리브 오일, 정제 올리브 오일을 사용을 해요. 이렇게 용량도 좀 더 크고 이렇게 정제가 되어 있는 것들은 사실은 보관 기간도 좀 더 길고 발연점 자체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볶음도 괜찮고 튀김도 괜찮아요. 사실 이렇게 정제된 올리브 오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조리용으로 따로 구비를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외국에서는 올리브 오일도 막 상을 받기도 하고 막 공인된 브랜드 인증 마크 같은 게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인증이라고 하면 DOP 또는 PDO 이건 이제 같은 인증인데요. 이거는 원산지 보호 표시제입니다. 이게 이제 유럽 연합, 그러니까 EU에서 운영하는 제도인데요. 이 DOP 인증을 받은 올리브 오일이라면 그 해당 특정 지역의 토양 그리고 기후 또 재배 그리고 가공 방식까지도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가 잘 된 어느 정도 품질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표시이기 때문에 이런 DOP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면 또 조금 우리가 신뢰할 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원료가 유기농인지를 인증하는 제도도 있어서 그 정리를 좀 해보자면 제품 라벨이나 또는 상세 페이지에 DOP나 PDO 또는 PGI 이런 인증이 있다면 그래도 조금 신뢰할 만하다. 그리고 유기농 인증 표시가 있다면 이것도 신뢰할 만하다. 그리고 산도 표기가 되어 있다면 이것도 좀 좋다. 긍정적이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대회 수상을 했다면 그런 수상 이력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조합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푸드닥터 유튜브 채널에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영상이 운동 없이 살 빼는 초간단 방법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건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다이어트를 했는데 요요 없이 좀 잘 유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식이성 발열 효과라는 것을 늘리는 음식을 먹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이 식이성 발열 효과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 음식을 먹었어요. 그럼 그 음식을 소화하고 대사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쓰는 에너지를 말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같은 양의 음식을 먹었을 때 지방을 만약에 먹었다라고 한다면 이 지방은 소화 흡수를 하기 위해서 쓰는 에너지가 거의 없어요. 0% 많아도 5%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을 먹는다면 거의 에너지는 쓰지 않고 전부 다 저장만 하는 셈이에요. 다 흡수하고 저장하고. 자, 그런데 이제 탄수화물은 좀 비교를 해보면 한 5 내지 10% 정도, 그러니까 내가 섭취한 탄수화물 양의 5 내지 10% 정도는 그 소화하고 대사하는 과정에서 사용을 해요. 자, 그런데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요, 20에서 한 30%까지도 이 식이성 발효 효과로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방보다는 5배나 더 많이 쓰는 거고요. 탄수화물보다도 한 2배에서 3배 정도 더 많이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먹으면서도 살을 뺄 수 있는 가장 좋은 식단의 구성은 단백질 섭취를 좀 늘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단백질 식품이라고 하는 건 한 번에 몰아먹게 되면 이 식이성 발열 효과로 인한 다이어트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끼니마다 나누어서 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식사 때마다 이 손바닥 크기 정도의 단백질 식품을 먹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식이성 발열 효과가 가장 좋은 시간대가 언제냐면 아침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체 리듬상 오전에는 대사 활동을 좀 늘리고 또 인슐린 감수성도 이때가 가장 높아져요. 그리고 이제 공복 후에 대사가 활성화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침 시간에 이 단백질을 섭취하면 식이성 발열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침에 단백질이 충분히 포함된 식사를 하는 것이 다른 시간대, 그러니까 점심이나 저녁 때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를 할 수가 있고 또 대사에도 전체적으로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면 집중력도 좋아지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일 아침에 2-3알씩 이제 계란을 먹으면 이런 식이성 발열 효과를 누리는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도움이 되죠. 달걀은 한 개당 단백질이 한 5에서 6g 정도 함유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2개를 먹는다 그러면 단백질 10에서 12g 정도를 섭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달걀의 장점이 뭐냐면 탄수화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이성 발열 효과가 높은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그리고 또 이 달걀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 그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에서 특히 류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많은데 이 류신이 바로 식욕 억제하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아침 시간에 달걀 드시는 건 굉장히 좋아요. 그럼 이 식이성 발열 효과가 가장 좋은 조리법이 있을까요? 앞서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식이성 발열 효과가 가장 낮은 게 바로 지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달걀을 조리할 때 지방과 함께 조리를 하는 것은 좀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름을 쓰는 달걀 프라이나 아니면 뭐 기름이나 버터를 사용해서 뭐 스크램블 에그나 이런 것들은 조금 효과가 좀 덜 좋을 수가 있고요. 삶은 형태 또는 기름 없이 구운 형태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달걀만 순수하게 먹는 것보다는요. 채소들, 뭐 브로콜리라든가 뭐 토마토라든가 이런 채소들과 함께 그리고 소량의 통곡물로 된 빵과 함께 먹는다면 전체적인 소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사성 발열 효과와 또 포만감 유지에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혈관이 깨끗하면 살이 안 찌는 몸이 된다. 이런 영상도 있더라고요. 혈관 다이어트 식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혈관 다이어트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바로 항산화예요. 자, 왜냐하면 이제 활성산소가 과도해지게 되면 혈관을 손상시키게 되고 또 그러면서 염증이 생기게 되고 또 콜레스테롤이 산화가 되면서 혈관을 막히게 만들고 이제 끈적끈적한 혈전을 만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활성산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바로 혈관 다이어트 그리고 혈관 해독 이거에 이제 관건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활성산소를 관리해 주는 걸 우리가 항산화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식품마다 항산화 효과가 다 다를 거죠. 자, 식품의 항산화 효과는 오락이라고 하는 스코어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보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락이라고 하는 스코어는 활성산소 흡수 능력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스코어를 기준으로 해보면 항산화의 최강자는요, 여러 식품들 중에서도 단연코 베리류가 가장 좋습니다. 네, 뭐 베리류도 종류가 많은데요. 제가 보통 추천하는 건 블루베리예요. 그러니까 이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 또 이거의 장점이 생과로 먹었거나 또는 익혔을 때보다 냉동시켰을 때 이 항산화 수치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냉동 블루베리는 우리가 저장해 놓고 1년 내내 사시사철 어떤 음식에다 활용해서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대로 그냥 먹어도 되고 또는 그릭 요거트라든가 샐러드에 얹어서 먹으면 너무나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혈관 다이어트에 좀 도움이 되는 추천할 만한 식품 저는 브로콜리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 브로콜리가 매일 반 컵, 한 45g, 그러니까 많은 양은 아니에요. 이 정도만 매일 먹어도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위험을 낮출 수 있다라는 실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브로콜리뿐만 아니라 이제 십자화과 채소들, 뭐 양배추라든가 이제 이런 십자화과 채소들이 동맥에 해로운 칼슘이 쌓이는 걸 막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브로콜리는 뭐 비타민 C도 풍부하고 또 식이섬유소도 많고요. 특히 약간 그 특유의 쌉쌀한 맛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매운맛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설포라판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혈관을 보호하는 효소의 생산을 좀 늘려줘요. 그리고 또 세포를 손상시키는 물질들은 좀 줄여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심혈관계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관 다이어트는 굉장히 안성맞춤인 그런 채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브로콜리는 항산화 또 항암 효과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두루 보기 위해서는 하루에 100g에서 한 150g 정도 섭취가 권장이 됩니다. 근데 다만 갑상선 기능이 혹시 많이 이제 저하가 되어 있는 분이라면 이제 섭취를 조금만 주의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천을 드리자면 해조류 중에서 톳이라고 하는 식품을 추천드리는데 이 톳에는 식이섬유와 비타민도 아주 풍부하지만 아연이 민물장어의 20배나 더 많이 함유가 돼 있고요. 또 칼슘은 우유보다 15배나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철분 같은 경우에는 우유하고 비교해 보면 550배.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타민 미네랄이 굉장히 많이 함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거나 혈압을 낮추거나 또 혈전을 예방해 주거나 이런 여러 가지 효능들이 있는 게 바로 이 톳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톳은요. 식이섬유나 미네랄이 아주 풍부해가지고 요즘은 1년 내내 사실은 황사, 미세먼지 이렇게 공해로 우리가 고생하잖아요. 이런 황사나 미세먼지로 인한 중금속을 배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호흡기 건강, 혈관 건강 또 무기질이 많으니까 관절 건강까지 이렇게 한 번에 다 챙길 수 있는 그런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톳은 그럼 얼마나 먹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말린 걸 기준으로 한다면 하루에 10에서 15g 정도 그리고 이제 불린 톳으로 한다면 하루에 50에서 70g 정도 그러면 우리 종이컵으로 한 3분의 2컵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 섭취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톳에도 요오드 함량이 사실은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너무 많이 섭취한다면 이제 갑상선에 조금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좀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한국인 식사의 기본은 사실 밥인데 요즘에 밥이 혈당 스파이크의 주범으로 좀 몰려가지고 먹으면 안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분이 많아서 고민이 많으신데 밥을 지을 때 넣으면 혈당 지수가 확 낮아지는 재료들이 있다고요. 네. 그래서 밥을 지을 때 딱 한 숟가락을 같이 넣으면 혈당 지수를 좀 뚝 떨어뜨릴 수 있는 몇 가지 비법 재료들이 있습니다. 자, 그중에 첫 번째 비법 재료가 올리브 오일이나 아니면 코코넛 오일 같은 것도 괜찮아요. 어쨌거나 이런 식물성 기름을 조금 소량 첨가를 한다면 이 밥에 들어있는, 이 쌀에 들어있는 전분이 소화가 되지 않고 배출이 되는 저항성 전분으로 조금 변화하는 그 확률이 높아져요. 그게 2배 정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쌀 한 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티스푼으로 1티스푼이나 2티스푼 정도의 이런 식물성 기름을 좀 넣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흡수가 되지 않는 저항성 전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혈당 스파이크에는 유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2번째 비법 재료는 녹차 가루예요. 밥을 2인분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녹차 가루 우리 한 큰술 정도, 이 정도 양을 넣으시면 되는데요. 이게 뭐 가루가 없다라고 한다면 뭐 티백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찻잎이 있으면 찻잎을 우려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녹차 티백을 사용한다면 물에 녹차 티백을 1개나 2개를 이렇게 우려내가지고 그 물로 밥을 지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녹차 잎을 사용하실 때는 마른 녹차 잎을 한 큰술 정도 넣고 밥을 지으면 됩니다. 녹차는 핵심 성분이 카테킨이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이 카테킨이 탄수화물이 좀 천천히 소화되게 하고 또 인슐린이 잘 작용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당 수치를 좀 이렇게 적정 범위로 좀 조절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째 비법 재료가 강황이에요. 이게 미국 당뇨병학회에서 발표된 연구를 보면요. 당뇨 전 단계에 있는 환자들, 지금 우리나라도 당뇨 전 단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당뇨 전 단계에 있는 환자들에게 9개월 동안 이 커큐민이 함유된 강황을 섭취를 하게 했더니 단 한 명도 당뇨병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아주 재밌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황의 주성분인 커큐민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을 하고요. 또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건데요. 그래서 쌀 한 컵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강황가루는 반 티스푼이나 티스푼으로 1개 이 정도를 넣고 같이 밥을 하면 맛은 사실 큰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 색깔은 약간 노랗게 좀 예쁘게 나오니까요. 그렇게 건강하게 좀 독특하게 밥을 지어서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비법 재료는 식초인데요. 이 식초는 저희가 방송에서도 많이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서 알고 계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이 식초의 주성분이 아세트산인데 이 아세트산이 음식물이 위에서 장으로 내려가는 시간을 좀 늦춰주는 효과가 있고요. 또 탄수화물의 소화 효소를 조금 억제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혈당이 좀 천천히 오르도록 하는 도움이 되는 그런 식품이에요. 그래서 2인분 양 정도 밥을 기준으로 한다면 식초로는 한 2큰술 내지는 한 4큰술 정도를 넣고요. 고루 섞어서 밥을 지으셔도 되고 더 효과적인 건 사실은 이 아세트산은 이게 휘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밥을 다 지은 다음에 뜸을 들일 때 요거 식초를 넣고 뜸을 들이는 게 사실은 더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사실 김밥 같은 게 굉장히 혈당 스파이크를 많이 올리는데 김밥 같은 거 할 때는 이렇게 식초를 좀 넣어서 초밥 형태로 해가지고 김밥을 싸면 훨씬 더 혈당 스파이크를 좀 낮출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밥을 지을 때 전기밥솥보다는 냄비나 그냥 솥밥으로 그래서 약한 불에 밥을 짓게 되면 이게 저항성 전분이 2배 이상 더 많아질 수 있고요. 칼로리도 낮아지고 혈당도 좀 덜 올릴 수가 있으니까 조금 정말 혈당 관리를 엄청나게 좀 예민하게 하셔야 된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기구를 좀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기 압력밥솥 같은 이렇게 압력도 높고 고열로 빠른 시간에 밥이 되는 게 되면 이게 혈당을 더 빨리 올리게 되는 그런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필요하다면 조리기구를 조금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갓 지은 따끈따끈한 밥이 사실 맛은 제일 좋지만 그 상태가 또 혈당도 제일 빨리 올려요. 그러니까 일단 밥을 한번 갓 지어가지고 한번 차게 식힌 다음에 그 밥을 데워 먹는 형태. 그러면 저항성 전분이 이때도 많이 만들어지면서 혈당이 훨씬 덜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혈당이 올랐다가 이게 떨어지는 속도도 더 빠르기 때문에 필요하면 이런 방법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당님께서 30년간 식이 상담을 하시면서 좀 다이어트 효과가 가장 좋은 식단 구성이 있었을까요? 일단 가장 균형 잡힌 식단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추천하는 방법 중에 가위바위보 식사법을 많이 추천을 해요. 이건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모든 병, 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이 특히 요즘에 이런 대사증후군을 관리하는 데도 아주 효과적인데요. 자, 가위바위보 이거잖아요. 자, 가위는 매 끼니마다 채소 반찬을 2가지 정도는 꼭 넣어라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먹은요. 탄수화물의 양이에요. 내가 밥을 먹든 빵을 먹든 면을 먹든 한 끼에 먹는 탄수화물의 양은 내 주먹 크기를 넘지 않도록 먹는 것. 그리고 이제 보자기는 이제 손바닥 크기만큼, 적어도 내 손바닥 크기만큼의 단백질 식품. 그러니까 단백질 식품이라고 하면 고기가 됐든 생선이 됐든 또는 달걀 또는 두부, 이 4가지 중에 적어도 하나 이 단백질 식품은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 정도는 구성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원칙을 잘 지킨다면 영양의 균형은 맞추면서 건강하게 체중 관리를 할 수 있는 가장 쉽기도 하고 확실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루 3끼를 다 이렇게 관리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저녁 식단을 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또 일주일 내내 매일매일 식단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나 이틀 정도는 열량도 조금 낮고 그다음에 영양소도 살짝 좀 가볍게 하는 디톡스 날을 좀 정해가지고 이렇게 일주일을 다 그냥 무계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가볍게 식사하는 날로 정해놓고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식단을 삼시 세끼 먹는 게 좋나요? 아니면 뭐 좀 간헐적 단식을 곁들여서 뭐 2끼만 먹는다던가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저는 하루 한 끼 식사는 일단 저에게는 그게 권장하지 않는 식사 방법이고요. 간헐적 식사가 됐든 하루 3끼가 됐든 2끼가 됐든 2끼 정도 이상만 먹을 수 있다면 저는 본인의 그 소화 상태 또는 본인의 생활 패턴에 맞게 하시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내가 간헐적 단식을 하든 2끼를 먹든 3끼를 먹든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비슷한 시간에 먹고 비슷한 시간에 공복을 유지하고 이것이 내 몸에 여러 호르몬들을 안정적으로 분비하는 아주 중요한 기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시간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